여러분 안녕하세요. 우리 지난 시간에 했던 거 잠깐 복습을 하고 오늘 수업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지난 시간에 1910년 8월 29일 정말 가슴 아픈 경술국치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경술련의 정말 국가의 치욕스러운 그런 사건. 그래서 우리 한국의 주권이 정말 일본의 손에 넘어가게 되는 그러나 가슴 아픈 역사에 대해서 같이 배웠는데요. 그 1910년대의 일본의 식민지 정책과 1920년대의 일본의 식민지 정책이 조금 달랐습니다. 그래서 그 차이점을 여러분들 생각하시면서 공부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일본이 우리 한국을 식민지배를 하면서 조선 총독부라는 그 기관을 세웠죠. 그래서 무관 출신의, 즉 육군이나 또는 해군과 같은 군인 출신의 총독을 파견해서 조선을 다스리게, 한국을 다스리게 했고요. 자, 1910년대에는 무슨 통치를 실시했죠? 그죠? 무단 통치라고 해서 한국인들이 저항할 수 없도록 무력을 사용해서 통치를 하는 방식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정치적으로는 헌병경찰 기억나시죠? 원래 헌병이라는 경찰은요, 군인들을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 군인들을 위해서 존재하는 경찰인데요. 이 헌병경찰이 민간인들까지 억압하고 통제했다라는 거. 자, 그리고 정식적인 법 절차를 거치지 않고 즉시 결정해서 처분을 내릴 수 있는 그런 즉결처분권도 있었고요. 또 폐형, 비인간적인 형벌이었고요. 또 일본을 비판하거나 민족의식을 일깨우는 그런 역사서나 잡지는 출판이 금지가 됐었죠. 그리고 언어도 일본어를 가르쳤고요. 그 다음에 한국인들에게 우민화국 교육이라 그래서 바보를 만드는 그런 교육을 했다라는 거. 자, 경제정책으로는요, 처음에 일본이 식민지배를 하면서 땅을 먼저 빼앗아 갔습니다. 1910년대는 땅을 빼앗아 갔구나. 토지조사 사업을 통해서 여러분들 기존에 가지고 있었던 한국인들의 땅을 증거를 내세워서 신고를 하라고 했죠. 그래서 제대로 된 증거를 내세워서 신고하지 않은 땅은 다 조선 총독부가 가지고 갔다라는 거 여러분들 기억하시면 되고요. 그 당시 경작권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경작권이라는 건 조선사회의 미덕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양반들이 큰 땅을 가지고 있었으면 땅이 없는 일반 평민들은요, 그 양반들 땅에 가서 열심히 내가 농사를 지어서 일정 부분을 양반에게 세금으로 내고 먹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경작권 인정하지 않았죠. 그러면서 이 농민들은 땅을 잃은 농민들은요, 소작농, 엄청나게 많은 세금을 내고 뭐 경작을 한다든지 양반들의 땅을 경작을 한다든지 아니면 떠돌아다니는 그런 농민들의 숫자가 크게 늘어났다라는 거. 자, 그리고 회사령 기억하시나요? 자, 한국에서 회사를 세울 때는 반드시 조선 총독부의 허가를 맡아야 된다라는 거. 당연히 허가를 내면 허가도 안 해줬겠죠. 자, 1920년대가 되면 통치 방식이 바뀝니다. 그 방식이 바뀌는 결정적인 계기가 바로 1919년 3월 1일 정말 우리나라 각계각층의 사람들이 모여서 만세 시위 운동을 벌였죠. 그 사건을 계기로 일본은요, 단지 무단 통치, 무력으로 한국인을 억압하고 압제하는 것 안 되겠구나. 그래서 너희 문화 관습 그래 인정해 줄게 라고 하면서 문화 통치를 내세웠지만 중요한 건 허울뿐이라는 거 여러분들 꼭 기억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름밖에 없었죠. 이름만 문화 통치, 이름만 겉모습만 너희 문화를 인정해 줄게였지 실질적으로는 무단 통치와 별반 다를 게 없었다라는 거 빨리 살펴보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니까 조선 총독 원래 군인 출신, 무관 출신만 가능했었는데요. 이제는 문관 출신의 총독도 가능하다라고는 규정을 바꿨지만 실질적으로는 기억하시죠? 한 번도 해방 전까지 한 번도 문관 출신의 총독이 임명된 적이 없다라는 거. 그리고 헌병경찰에서 보통경찰제로 바뀌었지만 중요한 것은 경찰관의 숫자가 훨씬 증가했다라는 거. 자, 한국인의 언론 출판 집회 결사의 자유를 인정해줬지만 어떤 일본을 비판하는 책을 내거나 아니면 일본을 비판하는 그런 글을 신문에 실을 때는 사전 검열을 받았었죠. 검열이라는 건 일본인들이 미리 검사를 해서 뭔가 민족 정신을 불러일으킬 만한 또는 일본을 비판하는 글이 있으면 그 부분을 삭제하고 출간을 했다라는 거. 자, 한국인의 교육 기회가 일부 확대가 된 것처럼 보였지만 여전히 한국인들의 취향률은 낮았다라는 거. 자, 그래서 1920년대 경제정책은요, 쌀을 빼앗아 갔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1910년대는 토지를 빼앗아 갔어요. 이제 1920년대는 쌀,
여러분들 일본에서 그 당시 엄청나게 이촌 향도 현상 때문에 쌀 가격이 폭등하게 되는 일이 발생을 해요. 그래서 한국에서 엄청나게 쌀 생산량을 증가시켜서 그 증가된 쌀을 일본으로 다 유출을 해갔죠. 그러면서 정말 안타까운 건 한국에서는 남아있는 쌀이 없어지게 돼요. 그러면서 이제 먹을 게 없어지자 만주에서 막 잡곡들을 수입해다가 먹었다라는 거 기억하시죠? 그리고 회사령도요, 폐지가 됩니다. 20년대에 신고제로 바뀌어요. 즉, 10년대에는요, 무단통치 때는 회사를 세우기 위해서는 일본 총독의 허가를 받아야 돼요. 자, 허가는 조금 더 까다로운 절차에 의해서 허가를 받아야 된다면 신고제는 저 한국에서 그냥 회사 운영하겠습니다 라고 신고하면 됩니다. 이거는 한국인을 위한 신고제 아니라고 했죠. 일본 자본을 좀 더 한국에 진출하기 쉽도록 그 절차를 좀 단순히 할 수 있도록 그래서 신고제로 바꿨다라는 거 기억하시면 되고요. 자, 이제 1930년대에 대해서 선생님이랑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1930년대는요. 그 배경에 대해서 좀 선생님이 설명을 할게요. 첫 시간에 그 배경에 대해서 설명을 했는데 또 다 까먹었을 것 같아요. 자, 1930년대가 되면요, 일본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경제적으로 엄청나게 어려운 상황에 직면을 하게 돼요. 그것을 세계 대공황이라고 우리는 부릅니다. 자, 공황 상태라는 거 어떤 상태인지 알겠죠? 이름을 들었을 때 뭔가 어지럽고 되게 혼란스러운 상태를 우리는 공황 상태라고 부릅니다. 1930년대가 되면요, 일본은요, 이미 산업화가 엄청나게 진행이 돼요. 그래서 공장에서 엄청나게 많은 물건들이 쏟아져 나옵니다. 자, 엄청나게 값싸고 질 좋은 제품들이 쏟아져 나오는데 그거를 살 사람, 즉 일본 국민들이 그 제품을 구매를 하겠죠. 근데 그 제품을 구매하려는 일본 국민들의 숫자는 한정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많은 제품을 모두 팔지를 못해요. 재고가 쌓이겠죠. 이 재고를 해결하기 위해서 일본이 선택한 전략은 무엇이냐면 바로 침략전쟁입니다. 그래서 그 값싸고 질 좋은 제품들이 먼저 한국으로 엄청나게 많이 쏟아져 들어와요. 그러면 여러분들 선생님이 지난 시간에 설명을 했죠. 그 값싸고 질 좋은 제품들이 쏟아져 나오기 때문에 한국은요, 아직 그렇게 산업화가 진행이 되지 않은 상태예요. 일본과의 제품에서 경쟁해서 당연히 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한국의 산업들이 다 죽게 생기는 그런 현상도 발생을 합니다. 그러면서 한국, 일본으로만으로도 재고 처리가 다 되지가 않아요. 그래서 일본이 선택한 전략은 바로 침략전쟁입니다. 그래서 식민지를 여러 군데를 만들어서 본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재고를 모두 팔고 경제를 성장시키기 위한 전략으로 침략전쟁이라는 선택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실제 31년에 만주 지역을 침략을 합니다. 여러분들 만주라는 곳은 우리 여기 우리나라 지도를 보시면 여기 백두산이 있고요. 백두산 그 위에 지역, 지금 현재는 중국 땅이죠. 그 만주 지역을 침략을 하고요. 그리고 37년에는 드디어 중국을 상대로 또 일본이 전쟁을 벌입니다. 이 전쟁 가운데서 북경, 여러분들 베이징이 함락이 되고요. 또 상하이도 함락이 되고요. 그 당시 남경, 난징에서는 정말 난징 대학살이라는 끔찍한 민간인들을 엄청나게 죽이는 그런 사건도 발생을 하게 됩니다. 정말 비인간적이죠. 자, 그리고 태평양 전쟁 41년이 되면 이렇게 점점 아시아에서 세력 확장을 두려워했던, 일본의 세력이 점점점 확장되는 걸 두려워했던 이 미국이요, 일본을 견제를 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나중에는 미국을 상대로 결국 전쟁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이러한 전쟁들을 겪으면서 이 대공황을 탈출하려고 일본은 전략을 세우게 되는데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침략전쟁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런데 침략전쟁 당연히 누가 하나요? 그래서 일본의 국민들이 전쟁에 동원이 돼서 군인이 되어서 전쟁을 치러야 되는데 일본의 국민 숫자는 한정이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가장 쉬운 방법이 무엇일까요? 일본의 국력을 손상시키지 않고 당연히 식민지였던 한국인들을 직용을 해서 한국인들을 군인으로 훈련을 시켜서 한국인을 전쟁에 내보내게 된다면 그 침략전쟁 되게 쉽게 수행이 가능할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발생합니다.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안 그래도 10년대, 20년대 일본에 의해서 너무너무 침략을 많이 당하고 수탈을 너무 많이 당했어요. 한국은. 당연히 일본의 긍정적인 시각 절대 있을 수가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30년대 일본은요, 한국인들을 전쟁에 동원하기 가장 쉽도록 한국인들의 정신을 아예
180도 바꿔버리는 그런 정책을 펼칩니다. 그걸 무슨 정책이라고 표현을 하냐면 민족 말살 정책이라고 표현을 해요. 정말 무서운 정책입니다, 여러분들. 민족의 정신을 말살, 없애버린다 라고 여러분들 생각하시면 돼요. 당연히 내가 한국인이다, 나는 일본에게 피해를 당하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이 군인들이 어떻게 나가서 일본을 위해서 충성스럽게 싸울 수가 있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한국인이다라는 그런 정신을 아예 없애버리고 나는 일본인이다. 정말 일본의 충성스러운 신민이라는 건 신화된 백성이다라는 정신을 주입을 시킵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난 일본인이고 일본에 충성을 해야 된다라는 정신으로 침략전쟁에 나갈 수 있게끔 그러한 정책을 펼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정말 일본 나쁘죠. 그러면서 전쟁에 효율적으로 동원하기 위하여 황국 신민화 정책이라고 표현을 해요. 황국, 황제의 나라. 누굴 의미할까요? 일본을 의미하겠죠. 신민, 신하. 그 신하할 때 그 신자예요. 백성민. 우리는 일본의 충성스러운 신하입니다를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정책을 실시한다라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정책을 실시하죠. 자, 그래서 다양한 정치적인 정책들이 있는데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한국을 병참기지로 만든다. 당연히 이 30년대는요. 총동원, 정말 일본과 한국이 총동원해서 침략전쟁에 동원이 되던 그런 시대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병참기지라는 건 그냥 한국 자체가 어떻게 보면 전쟁을 수행하기 위한 전쟁 창고, 어떤 군수 물자의 창고로서의 역할을 한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여러분 전쟁하려면 무기도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 식량도 필요하고요. 여러 가지가 필요하죠. 그것을 생산해내기 위해서 한국은 그저 어떤 창고의 역할, 도구의 역할을 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러면서 전쟁에 필요한 군수물자라는 건 여러분들 전쟁을 수행하기 위해서 필요한 물건들, 뭐 예를 들어서 전쟁에 필요한 뭐 무기라고 여러분들 생각하시면 돼요. 군수산업 관련한 금속 화학 공장이 막 설립되기 시작하고요. 그 다음에 지하자원 생산이 증가하기 시작합니다. 당연히 군수물자를 만들어야 되니까요. 그리고 아까 선생님이 설명을 했죠. 민족의 정신을 아예 없애버리려고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내선일체라는 걸 강조했어요. 정말 나쁜 정신입니다. 내자는요. 내자. 내자이기 때문에 내는 일본을 의미하고요. 선은 조선을 의미해요. 자, 일본과 조선은 일체라는 게 뭔가요? 하나다. 즉 일본과 조선은 하나다. 원래부터 조선과 일본의 조상이 같았어. 그렇기 때문에 한국 너네와 일본은 별도로 다른 민족이 아니라 같은 민족이야. 너무 어이가 없죠. 말로는 같은 민족이라고 하면서 얼마나 이렇게 차별 대우를 하고 얼마나 억압을 하고 얼마나 수탈을 했습니까? 그런데 전쟁에 동원하기 위해서는 한국인들의 정신을 싹 없애야 되는 게 먼저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선일체라는 저런 정신들을 강조를 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신사참배, 이것도 참 못할 짓인데요. 여기서 말하는 신사라는 거 여러분들 많이 들어봤죠. 일본을 모시고 있는 신들, 일본에서 모시고 있는 신들을 그 신들이 있는 그런 사원을 의미하고요. 일본이 모시고 있는 신뿐만 아니라 일본이 전쟁을 수행하면서 또 국가의 공을 세운 그런 사람들의 위패가 모셔져 있는 곳이 신사라는 곳이에요. 즉 다시 말하면 일본인들이 믿는 신들, 그리고 또 전쟁을 수행하는 와중에 이렇게 일본이 침략전쟁을 수행하는 와중에 그렇게 공을 세웠던 그런 사람들, 죽은 사람들의 위패가 모여 있는 곳이 신사인데 그곳을 참배, 그러니까 기도하고 이렇게 엎드리고 경배하게 이렇게 참배하게 시켰고요. 그리고 일본 국왕에게 충성을 다짐하는 황국신민 서사를 암송하게 했습니다. 선생님이 가지고 왔어요. 선생님이 읽어줄게요. 그 당시 우리 초등교육에서 학교에서 막 조그만 어린아이들이 한국신민 서사를 막 암송을 하게 했어요. 참 읽기도 싫지만 첫 번째, 우리들은 대일본 제국의 신민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신은 신하, 끈 백성입니다. 우리들은 마음을 합하여 천황폐하에게 충의를 다하겠습니다. 우리들은 인고단련하여, 인고단련이라 뭐 괴로움을 참고 견뎌서 마음을 튼튼하게 한다, 뭐 이런 말입니다. 훌륭하고 강한 국민이 되겠습니다. 이런 황국신민 서사를 암송하게 했습니다. 철저하게 정신을
일본화 시키는 거죠. 그리고 일본어만 사용하도록 했고요. 이거 정말 반발이 심했죠. 5번. 우리 고유의 성과 이름을 모두 일본식으로 바꾸도록 강요를 했어요. 이걸 창씨개명이라고 부릅니다. 많이 들어봤죠. 자, 나는 절대 일본 성을 따를 수 없다. 일본 이름을 바꿀 수 없다라고 거부했던 사람들은요. 초등교육도 받지 못하도록 했어요. 그래서 만약에 일본식 이름이 아니면 학교에 입학도 거부를 당했고요. 이 당시 쌀을 엄청나게 수탈을 해서 갔다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한국에 남아있는 쌀이 없으니까 일본에서 배급을 해줬어요. 쌀을 나눠줬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배급도 받지 못하도록 엄청난 불이익을 줬습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거의 80%에 가까운 한국인들이 창씨개명을 했다라는 정말 안타까운 그런 소식도 선생님이 들었습니다. 자, 그래서 민족 정신을 말살하는 이러한 정책들을 펼쳤다라는 거. 네, 그리고 다음으로는 전쟁에 필요한 모든 것. 여러분들 나중에 보면 아시겠지만 정말 각 가정의 숟가락 밥그릇까지도 그게 예를 들어서 우리 군수물자, 즉 전쟁에 필요한 무기를 만드는데 녹여서라도 사용할 수 있는 숟가락 밥그릇까지도 다 탈탈 수탈해 갔다라는 거 여러분들 기억하시면 되는데요. 자, 중일전쟁 이후에, 자, 중국을 상대로 일본이 전쟁을 했죠. 침략전쟁을 통해서 식민지를 넓히려는 그러한 전쟁 이후에 어떤 법 하나를 만듭니다. 이름도 정말 들으면 정말 얼마나 탈탈탈 수탈을 해 갔을지가 상상이 되는 법인데요. 국가총동원법이라는 법까지 만들어서 전쟁에 필요한 인력, 그러니까 엄청나게 많은 한국인들을 데려간다라는 거, 그리고 물자, 뭐 있는 거 없는 거 다 탈탈 털어갔겠죠. 그런 것들을 본격적으로 수탈하기 시작했다라는 거 여러분들 기억하시면 되고요. 자, 한번 볼까요? 지원병제라는 거 또는 학도지원병제, 징병제, 이거 다 군인들, 한국에서 여러분들 군인들을 훈련을 시켜서 지금 침략전쟁에 동원을 해야 되기 때문에 당연히 여러분들 일본 침략전쟁에 나서서 내가 충성스럽게 싸우겠습니다라고 하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어요. 그래서 일단은 지원병, 내가 나가서 자원해서 싸우겠습니다라고 하는 그 지원병제 또는 학도지원병제, 학생들 중에서도 또 자원하는 사람이 있으면 군인으로 채용을 했고요. 대부분이 징병제였겠죠. 징병제는 군인들을 강제적으로 동원하는 걸 징병제라고 부릅니다. 이렇게 해서 한국인들을 군인으로, 침략전쟁에 동원하기 위한 군인으로 많이 징용을 했다라는 거. 그리고 전쟁터로 그 젊은이들을 내보내서 그 전쟁터에서 많은 사람들이 또 죽었겠죠. 자, 그리고 한국인을 광산, 철도, 군수 공장에 동원했다라는 거. 자, 침략전쟁을 하기 위해서 일단 나가서 싸울 수 있는 군인도 필요하지만 뒤에서 공장에서 군수물자를, 즉 무기를 만들 수 있는 사람들도 필요하고요. 무기를 만들기 위해서 뭐 광산이나 철도, 광산이라는 건 여러분들 땅에 묻혀져 있는 지하자원이 있는 그런 산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그 광산에서 석탄을 채굴할 수 있는 사람들도 필요하죠. 선생님, 여러분들 군함도라는 그런 영화 보셨나요? 군함도가 실질적으로 지금 일본에서 석탄을 개발했던 그런 섬이에요. 석탄을 캐냈던 그런 섬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요. 그 당시에 원래 일본은요, 그 석탄을 캐는 일을 거의 무기징역에 가까운 엄청 중한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의 형벌로 그런 석탄을 캐는 일을 시켰다라고 해요. 그런데 일본의 식민 지배가 있으면서 또 일본이 침략전쟁을 치르면서 한국인들을 강제로 동원해서 그 군함도라는 일본의 섬에다가 가둬놓고 도망도 못 가도록 가둬놓고 그렇게 하루에 12시간 이상 석탄을 캐는 작업을 시켰다라고 합니다. 얼마나 마음이 아파요. 그리고 그 군함도라는 그 섬에 대해서 선생님이 한마디만 더 하고 가자면 일본이 본인들은 군함도에서 석탄을 열심히 캐서 산업혁명을 이렇게 이뤄냈다. 우리는 경제성장을 이렇게 이뤄냈다라는 걸 자랑하기 위해서 유네스코의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을 해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지정이 됐어요. 그런데 거기서 일을 했던 사람들의 대부분이 한국인이었다라는 거. 한국인들이 그렇게 고생해서 인권을 침해당하면서까지도 그런 젊은 사람들이 12시간 이상 잠도 못 자고 일을 해가면서 그렇게 일본의 경제 성장을 시킨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그 일본의 문화유산 지정을 취소해달라라는 것을 지금 요청을 했고, 지금 그런
취소 절차를 논의 중이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 일본군 위안부, 이것도 정말 할 말이 많죠. 여러분들 무슨 정신대라는 말도 쓰고요. 종군 위안부라는 말도 쓰는데요. 이런 용어들은 다 쓰시면 안 돼요. 정식 명칭은요, 일본군 위안부라는 명칭입니다. 종군 위안부나 또는 정신대라는 말에는 내가 자발적으로 성노예를 했다. 내가 자발적으로 내가 가서 그런 위안부 생활을 했다라는 의미가 담겨 있어요. 그런데 자발적인 거 절대 아닙니다. 그냥 놀러가는 젊은 어린 아이들, 12세부터 40세까지의 여자를 그 일본 군인들의 그런 성노예로 삼았다라는 거 여러분들 다 아시고 계시죠? 자발적인 거 아닙니다. 그래서 일본군 위안부라는 말 자체가 이제 자발성이 아니라 강제적으로 그렇게 동원이 됐다라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일본군 위안부라는 명칭을 사용하셔야 되고요. 정말 마음이 너무 아파요. 그 당시 조혼도 엄청 성행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그 어린 12살이면 여러분들 초등학교도 졸업하지 않은 친구들입니다. 그 성노예를 하러 끌려가는 그 아이를 바라보면서 어머니들이 일단은 빨리 결혼을 시키면 그래도 잡아가지 않으니까 이른 결혼들이 엄청나게 성행을 했다고 하고요. 결국 1945년에 일본이 태평양 전쟁을 계기로 제2차 세계대전에서 패해요. 그래서 무조건 항복을 하거든요. 항복을 하고 이제 전쟁이 끝나니까 해외에서 그런 위안부 생활을 했던 여성들은요, 해외에서 챙김을 받지 못했겠죠. 당연히 그 일본군들이 철수할 때 그 여성들은요, 그냥 해외에다가 그냥 던져놓듯이 그렇게 놓고 일본군들이 철수를 했다라고 해요. 그래서 그 당시에 해외에서 한국으로 들어오지 못한 일본군 위안부도 되게 많았고요. 그곳에서 한국으로 돌아오지 않고 스스로 목숨을 끊은 여성들도 되게 많았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도 일본은요, 1990년대까지는 증거가 없다면서 너네가 자발적으로 성노예 생활을 한 거 아니냐, 이런 말도 안 되는 정말 무슨 소리를 합니다. 그래서 1990년대 이후에 증거가 나왔어요. 자발적인 게 아니라 강제적으로 동원이 됐다라는 증거가 나오면서 사과는 했지만 아직까지 정당한 이런 보상 절차, 그러니까 합당한, 정말 우리가 만족할 만한 보상, 그게 어떻게 만족이 되겠어요. 그 오랜 세월 그렇게 힘들게 생활하셨던 그런 분들에게 단 몇 장의 돈으로 보상이 다 되진 않겠지만 진심 어린 사과를 요구하는 거죠. 위안부 할머니들께서는. 그래서 지금도 수요 집회를 계속 개최하고 계시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많은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위안부, 자, 군대 식량을 마련하기 위해서 우리나라에서 쌀이든 아니면 뭐 여러 곡식이들 다 유출을 해갔다라는 거, 그리고 전쟁에 필요한 무기를 만들기 위해서 정말 마음이 아프지 않습니까? 녹그릇, 밥그릇까지도 탈탈 털어서 정신도 말살하고요. 있는 거 없는 거, 안 그래도 먹고 살기 힘든데 있는 거 없는 것까지 다 탈탈 털어서 갔으니까 정말 온전한 정신에 이 30년대를 한국에서 버텨내기가 정말 쉽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그러면서 여러분들 이 30년대 시대가 이제 막을 내립니다. 결국 1945년 일본이 2차 세계대전에서 패하면서, 자, 무조건 항복을 하면서, 그리고 그 원자폭탄을 맞죠. 그러면서 이제 전쟁에서 지고 결국 1945년 8월 15일 이제 광복을 우리나라가 맞이한다라는 거. 그래서 이렇게 1930년대 침략전쟁에 동원하기 위해서 정신을 말살시키고 또 한국을 우리 군대의 그 군대 창고로, 병참기지로 사용을 한다든지 전쟁에 필요한 것을 총동원하는 정말 이러한 악순환 속에서도 우리 한국은요, 계속 독립운동을 위해서 독립운동 기지를 만들거나 비밀결사단체를 만들어서 활동을 한다거나 그러한 독립을 향한 열망을 계속 표출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러한 독립운동에 대해서 다음 시간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감사한 것은 그래도 이때 정말 한국의 정신을 말살하기 위해서 일본이 35년 동안 얼마나 많은 교육과 얼마나 많은 수탈을 일삼았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지금 일본어를 사용하지 않고 한국어를 사용한다라는 거, 그리고 누구나 절대 우리가 일본과 같은 민족이다, 뭔가 일본의 뭐 신화된 백성이다라고 생각하는 사람 한 명도 없잖아요. 그렇게 민족 말살을 하기 위해서 엄청난 정책을 펼쳤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온전히 한국인으로 살아갈 수 있고 한국인으로서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다라는, 이런 오늘을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 자체가 정말 감사한 것 같아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도 일본이 우리나라에 했던 정치적인 정책들, 경제적인 정책들을 보면서 내가 오늘 또
어떤 다짐을 하면서 또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에 대해서 한번 고민해보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선생님이랑 다음 시간에 독립운동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